박보미 TV. 박보미 TV. 안녕하세요, 박보미입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댓글로 자주 질문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대표적인 절세 계좌인 ISA와 연금저축 IRP 3개나 있잖아요. ISA도 좋고 연금도 좋고 IRP도 좋다고 하는데 내 투자금은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어디에 더 많이 저축을 해야 될지 고민이 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자, 크게는 ISA와 연금저축으로 구분을 해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연금저축과 IRP는 거의 똑같으니까요. 그럼 ISA와 연금저축 이 두 개의 계좌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오늘 한번 제대로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가실까요? 모든 차이는 바로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계좌의 존재 이유죠. ISA는 중기적인 목돈 마련, 이게 주 목적이고요. 연금저축은 노후에 매달 연금으로 타 쓰는 것이 목적입니다. ISA는 중기라고 했잖아요. 3년에서 5년 정도 기간을 잡아두고 돈이 생길 때마다 넣고 투자를 해가지고 3년이나 5년이 지났을 때 몇백에서 몇천 정도의 목돈을 만드는 것에 가장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목돈이 만들어지면 해지를 해가지고 다시 투자를 하든 집을 사든 대출을 갚든 연금저축으로 보내든 내 삶을 3년에 한번 크게 의미있게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 목적 자금을 만드는 것이 바로 이 ISA의 목적입니다. 반면에 연금저축은 언제 개설해서 얼마를 모으든 간에 나이가 들어가지고 그 목돈을 매달 얼마씩 따박따박 나오도록 해가지고 나의 노후의 생활비가 될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것이 연금저축의 목적입니다. 연금으로 다 써야 돼요. 목돈은 어차피 안 만들어집니다. 두 개의 계좌는 각자의 방법으로 활용을 했을 때 가장 유리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똑똑하신 분들이 만든 거죠.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본래의 목적을 순간 까먹고 이런 고민을 하시는 거죠. ISA를 하는 게 세제택이 많을까? 연금저축이 하는 게 세제택이 많을까? 물론 수치를 비교해보면 억지로 더 유리한 쪽을 찾아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진짜 노후에 쓸 돈은 연금저축에 넣고 진짜 3년 뒤에 쓸 돈은 ISA에 넣자는 거죠. 그게 바로 기본 베이스입니다. ISA는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개설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어도 됩니다. 심지어 15살부터 19살 이 사이의 나이라면 원래 안 되지만 소득이 있을 때는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은행이나 증권사에 열 수 있고 스마트폰과 신분증만 있으면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신분증이 아직 없다면 서류를 떼가지고 지점에 방문해가지고 개설할 수 있습니다. 또는 부모님이 법정 대리인의 자격으로 개설해 줄 수 있죠. 하지만 모든 금융기관 통틀어서 딱 하나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민하지 말고 증권사에 만드세요. 그리고 배당과 이자를 너무 많이 받는 사람들에게 붙어있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자는 ISA를 개설할 수 없습니다. ISA는 일반형, 서민형, 농어민으로 나눠지고요. 서민형과 농어민형은 세제택이 더 많습니다. 서민형을 개설하실 수 있는 자격은 직전 연도 연봉이 5천만 원을 넘지 않는 근로자나 종합소득이 3,800만 원을 넘지 않는 개인 사업자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아무 서류 없이 개설하게 되면 일단 일반형으로 모든 사람들은 개설이 되고, 만약 서민형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개인 종합 자산관리 계좌 가입용 소득 확인 증명서 이 서류를 홈택스에서 한 장 떼가지고 제출을 해주면 서민형으로 바뀝니다. 또는 시간이 지나 서민형인 것이 입증이 되게 되면 그때 사후적으로 바꿔줍니다. 또 모바일로 계좌 개설을 할 때는요, 서민형으로 신청을 하면 손택스 앱을 통해서 서류 제출을 금방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쨌든 서민형 조건이 되신다면 개설할 때 꼭 서민형으로 해두시기 바랍니다. 일반형보다 비과세 한도가 200만 원이 더 큽니다. 2배가 더 큰 거죠. ISA가 나이 제한이 있었다면 연금저축은 누구나 개설이 가능합니다. 나이 제한도 없고 소득 제한도 없습니다. 100살 할아버지도 개설할 수 있고 방금 막 태어난 아기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성인이면 신분증이 있으니까 스마트폰으로 개설하면 되고, 미성년자라면 부모님이 법정 대리인이라는 자격으로 지점에 방문하거나 스마트폰으로 개설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ISA와 연금저축 둘 다 계좌 개설을 하는 건 영원입니다. 또 계좌에 돈을 넣어놨다는 것만으로 수수료를 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증권사에 터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계좌가 많다고 해도 내 생활에 불편함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런 불이익은 없으니까 투자는 나중에 하더라도 계좌 개설은 미리미리 해두시는 게 좋다는 거죠. 시작이 반이듯이 개설도 반입니다. 이렇게 개설을 했으면 이제 투자금을 입금해야 되죠. ISA는 1년 동안 최대 2천만 원까지 입금을 할 수 있습니다. 3년 후에 해지할 거라면 3년 동안 6천만 원까지 넣을 수 있다. 원금 기준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최대한 많이 넣고 싶다면 5년 동안 2천만 원씩 해서 최대 1억 원까지 투자금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1년에 2천만 원을 넣을 수 있으니까 억지로 월로 나누면 월 167만 원 정도라고 감을 잡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1년에 2천만 원을 입금 다 하지 못했다면 남아있는 한도는 다음 해로 2월이 되니까 올해 입금 한도를 채우지 못했더라도 나중에 쓰면 되니까 미리미리 만들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미리 만들어 둬야 시계가 돌아가고 한도가 2월이 되겠죠. 극단적인 예로 ISA 계좌를
개설해 놓고 1원을 넣어두면 시계가 돌아가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5년 동안 하나도 안 넣고 안 썼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5년이 지났을 때는 이 계좌는 1억 원의 한도를 가지고 있는 아주 큰 한도의 세제혜택 계좌가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때 혹시 모르죠. 갑자기 부모님께서 1억을 덜컥 주실 수도 있잖아요. 부모님이 몰랐어? 우리 부자였어 하면서 1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1억 생기면 이럴 줄 알고 ISA를 5년 전에 열어놨지 하면서 그 계좌에다가 1억을 넣고 투자를 해가지고 수익이 나면 바로 해지하고 혜택 전부 받고 그 자리에서 또 새로 ISA를 열어가지고 준비를 할 수도 있습니다. 미리 열어놔서 나쁠 건 없는 거죠. 연금저축은 1년 동안 최대 1,800만 원까지 넣을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 개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1,800만 원짜리 계좌 1개를 만들 수도 있고 1만 원짜리 계좌 1,800개를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이 연금저축의 한도는 IRP까지 다 합쳐가지고 계산을 하게 되고요. 내가 모든 계좌 통틀어 가지고 1년 동안 1,800만 원 이내로만 넣을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연금저축은 저축 한도를 가지고 있는데 또 하나의 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세액공제 한도입니다. 연금저축은 1년에 600만 원, IRP까지 포함하면 총 900만 원 이렇게 세액공제 한도를 가지고 있고 연금저축 없이 IRP만 가지고 있다면 1년에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계좌가 어떻게 쪼개져 있든 흩어져 있든 900만 원이라는 세액공제 한도는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ISA는 1년 동안 2천만 원을 부를 수 있지만 연금저축이나 IRP 이쪽은 1년 동안 900만 원만 채우면 된다. 그러면 이걸 월로 나누어 보면 연금저축은 월 50만 원, IRP는 월 25만 원, 연금저축 없이 IRP만 가지고 있다면 IRP 하나만 월 75만 원 이렇게 최대 한도를 가지고 있다. 자, 그러면 이제 느낌이 오시나요? 나에게 자금적인 여유가 있다면 ISA는 매달 167만 원, 연금저축에는 매달 50만 원, IRP에는 매월 25만 원을 저축한다면 이 세 개의 계좌들이 나한테 줄 수 있는 세제혜택을 꽉꽉 채워서 저축을 하는 셈이 됩니다. 다 합하면 242만 원이죠. 만약 내가 한 달에 242만 원만큼이나 저축을 할 수 있다면 다 채우면 되니까 별 고민이 없겠지만 그것보다 적다면 어느 쪽에 무게를 둘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해야만 되는 거죠. 이렇게 계좌에 입금까지 했으니 이제 입금한 돈으로 뭘 투자할지 고르는 단계입니다. ISA는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중개형 ISA를 기준으로 현금으로 두거나 RP를 사거나 ELS를 사거나 ELB를 사거나 펀드를 사거나 ETF를 사거나 리츠를 사거나 인프라 펀드를 사거나 국내 개별 주식을 사거나 마음껏 제한 없이 다 살 수 있습니다. 맞는 계좌이기 때문이죠. 안 되는 것만 기억하는 게 더 쉽습니다. 해외 주식 직구하는 것 그거는 안 됩니다. 해외 주식을 투자하고자 한다면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ETF들 중에서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것, 그걸 사야만 하는 거죠. 연금저축은 당연히 ISA보다 할 수 있는 것이 훨씬 적습니다. 현금으로 두거나 펀드를 사거나 ETF를 사거나 TDF를 사는 것, 이게 다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둘의 가장 큰 차이는 국내 개별 주식이 되냐 안 되냐의 차이인데요. 사실상 연금저축은 간접 투자로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게다가 연금저축은 노후를 위한 계좌라서 너무나 위험한 거, 레버리지 ETF, 인버스 ETF 이런 거는 아예 사지 못하도록 막혀 있습니다. 그러니 나는 꼭 개별적인 기업을 공부해서 가치 투자를 하고 싶다면 이런 분들은 ISA를 메인으로 가야 됩니다. 반면에 나는 개별 주식을 사는 건 크게 관심이 없고 펀드나 ETF를 잘 활용해서 시간을 이용한 자산 관리식 적립식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연금저축 쪽에 무게를 싣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연금저축은 돈을 넣으면 어차피 묶입니다. 즉 ISA보다요 연금저축은 계좌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제약이 훨씬 큰 계좌입니다. 그래서 어떤 투자를 하고 싶다는 것보다 정말 오래 투자를 해가지고 연금으로 쓸 것인가가 훨씬 중요한 것이 바로 연금저축입니다. ISA와 연금저축 이 계좌 둘 다 세제 혜택이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세제 혜택이라는 말은 세금 혜택이라는 말이죠. 근데 이 세금 혜택을 어떤 식으로 받는지가 이 둘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ISA는 수익이 나면 일단 해지할 때까지는 쭉 밀어줍니다. 과세 이연해주는 거죠. 그리고 내야 하는 이자 배당 소득세를 아예 안 내게 해주기 때문에 비과세라고 부르고요. 일부는 조금만 내도록 해주기 때문에 9.9% 분리과세 혜택 이렇게 부릅니다. 반면에 연금저축은 내가 투자를 해가지고 수익을 보면 그걸 먼 훗날 연금을 수령할 때까지 계속 밀어주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과세 이연이라는 혜택은 들어갑니다. 그리고 ISA와 달리 내가 저축을 하기만 하면 그 금액에 따라서 연말정산 과정에서 내가 냈던 소득세의 일부를 돌려받기 때문에 세액공제 환급이라는 혜택이 또 부과가 됩니다. 즉 여기서 차이는 뭐냐면요. 비과세라는 건 내가 수익을 봤을 때 절세가 되는 거고 세액공제라는 건 수익과 상관없이 입금만 하면 혜택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부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ISA는 난기의 계좌를 해지할 때 딱 한 번 세제 혜택을 줍니다. 계좌가 없어질 때 혜택을 주는 거죠. ISA는 최소한 3년 이상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내가 얼마를 넣었든 어쨌든 3년이 지나서 해지를 하게 될 때 이 계좌에서 그동안 발생했던 수익과 손실을 모두 합산합니다. 순수익을 계산해내는 거죠. 이 순수익을 계산할 때 주식의 매매 차익은 아예 계산에서 빠집니다. 주식에서 나온 배당금은 포함이 되겠죠.
ISA는 이 안에서 다양한 투자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뭘 골라서 투자했든 하나하나 계산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그냥 깔끔하게 이 계좌가 태어나서 없어질 때까지 순수하게 얼마를 벌었는지를 계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번 수익은 원래 15.4%라는 세금을 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떼지 않고 만기까지 쭉 과세 이연으로 밀어준 후에 그 수익 중에서 200만 원만큼은 세금을 아예 면제해 줍니다. 비과세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서민형일 경우에는 400만 원을 아예 면제해 줍니다. 비과세를 해주는 거죠. 비과세를 하고도 더 수익이 남는다면 원래 15.4%를 내야 하는 수익을 9.9%만 내도록 저율로 분리과세까지 해줍니다. 분리과세의 한도는 없습니다. 그러니 많이 수익을 보면 볼수록 좋은 거죠. 자, 예를 들어 볼게요. ISA를 열고 1년에 2천만 원씩 넣어가지고 3년 동안 6천만 원을 넣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6천만 원으로 주식도 사고 배당도 사고 ETF도 사고 펀드도 사고 이런 거를 막 했어요. 수익이 날 때도 있고 손실이 날 때도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수익이 났을 때마다 내가 냈어야 할 15.4%의 이자 배당 소득세를 다 안 내고 있다가 3년이 지나서 이 계좌를 딱 해지할 때 봤더니 3년 동안 내가 1,000만 원을 벌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1,000만 원을 벌었다면 원래 154만 원을 배당 소득세를 내었어야 하지만 그걸 안 내고 지금까지 가지고 온 후에 그 중에 200만 원만큼은 아예 세금을 면제해주고요. 남아있는 800만 원에 9.9%의 세금만 분리과세를 합니다. 그러면 내가 내게 되는 세금은 대략 80만 원 정도가 되는 거죠. 세금을 작게 내지만 늦게 낸다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차피 할 투자라면 ISA에서 했다는 것만으로도 많은 세금을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ISA가 우리에게 주는 비과세와 분리과세 그리고 손익통산과세위원회 혜택입니다. 이번엔 연금저축입니다. 연금저축이 주는 세제택은 돈을 저축할 때, 수익이 났을 때, 연금으로 타서 쓸 때 이렇게 모든 단계에서 세제택이 녹아 있습니다. 돈을 넣을 때는 세액공제를 해주고요. 세액공제는 수익이 나든 손실이 나든 그거랑 상관없이 내 명의로 된 연금저축에 내가 입금을 하는 순간 증권사에서 자동으로 다 집계가 되고 그 내용은 모두 국세청으로 자동으로 통보가 됩니다. 그렇게 입금했다는 것만으로도 반영이 되어서 연말정산의 과정에서 우리가 세액공제 받은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세액공제가 얼마만큼이 되는지는 소득의 크기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세액공제는 내가 입금만 해도 혜택이 있기 때문에 작게 넣으면 작게 받는 거고 많이 넣으면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만 정해져 있는 거고 보통은 이걸 얘기하는 거죠. 매년 내가 저축을 하는 만큼 세액공제를 받게 되고요. 해가 바뀌면 다시 리셋이 됩니다. 그러면 다시 그 해에 내가 또 얼마만큼 저축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해가 끝날 때 연말정산의 과정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 연금저축에 돈을 넣었습니다. 이제 이 돈으로 펀드나 ETF를 고른다고 했죠. 개수 제한, 횟수 제한 이런 거 없으니까 마음껏 골라서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돈을 불려나가게 되죠. 펀드와 ETF에서 수익이 발생하면 연금저축 안에서도 내야 할 15.4%의 이자 배당 소득세를 떼지 않고 다 밀어줍니다. 언제까지 밀어주냐면 먼 날 내가 노인이 되어 연금을 수령하는 날까지 계속 밀어줍니다. 떼야 할 수익이라는 이름표를 계속 붙인 채로 계속 달고 가는 거죠. 그래서 과세이연이라고 부릅니다. 언젠가 연금저축을 수령하겠다고 신청을 하게 되고 그럼 그때 이 돈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때는 연금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연금소득세는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3.3%에서 5.5%로 세율이 다소 낮은 편입니다. 내가 저축을 하면서 세액공제를 받았던 거 싹 다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그걸로 인해 불어났던 수익금들 이건 모두 연금소득세를 내는 대상이 됩니다. 이렇게 연금저축은 돈을 넣을 때는 세액공제, 불려갈 때는 과세이연, 연금을 타 쓸 때는 저율과세를 해주는 세제 혜택 종합 세트인 거죠. 세제 혜택이 있는 이런 계좌들은 보통 돈을 넣는 것도 규칙이 있지만 돈을 중간에 빼는 것도 정해진 규칙이 있습니다. 내가 돈이 급할 때는 돈을 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중도 인출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의 여부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중도 인출도 종류가 있는데 아예 페널티 없이 뽑을 수 있는 중도 인출과 페널티를 물고서라도 뽑을 수 있는 중도 인출 그리고 아예 뽑을 수 없는 계좌 이렇게 나뉩니다. 먼저 ISA부터 볼게요. 내가 넣었던 원금은 뺄 수 있습니다. 너무나 좋죠. 수익이 나 있는 부분을 뽑으면 페널티가 생기기 때문에 내가 넣은 돈만큼은 자유롭게 뽑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ISA는 돈이 많이 묶인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만약 내가 원금을 다 뽑았는데 돈이 더 필요해서 남아있는 수익금까지 필요하다면 계좌를 해지해야만 합니다. 그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되겠죠. 또 ISA는 중도 인출을 했다가 그걸 다시 넣는다고 해서 입금 한도가 살아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계좌에 1,000만 원을 입금을 하고 중도 인출을 한 다음에 다시 1,000만 원을 넣었다면 올해 사용할 수 있는 2,000만 원의 한도를 다 쓴 것이 되기 때문에 추가로 더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 ISA의 중도 인출은 급할 때 뽑을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보셔야 되지 편하게 넣고 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반면에 연금저축은 계좌 속에 세액공제를 받은 적이 없는 돈이 들어있다면 그 돈은 별도의 페널티 없이 중도 인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은 그런 돈이 있는 경우는 드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저축을 하면서 세액공제 한도에 딱딱 맞춰서 넣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금 없이 돈을 뺄 수 있는 경우는 급할 때 뽑아 쓸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나는 어느 정도 페널티를 물면서 출금을 해야만 합니다. 다행인 건 연금저축은 이게 됩니다. 16.5%라는 기타 소득세를 떼고 돈을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돈이 급하다는 것 때문에 계좌 자체를 해지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또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연금저축은 담보대출 하세요. 금리 괜찮아요. 우리는 이런 계좌를 볼 때 만기라는 개념과 의무기간 이런 게 따로 있어가지고 헷갈립니다. 보통 만기라는 건 내가 저축을 하고자 하는 그 기간을 말하고요. 의무기간이라는 건 내가 혜택을 온전히 받기 위해서 꼭 지켜야 되는 기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만기는 자유롭게 설정을 할 수 있는 반면에 ISA는 최소한 3년 이상은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건 ISA를 개설할 때는 만기를 최대로 해두시는 것이 편합니다. 만기를 9999년 또는 1200개월 이렇게 최대치로 정해두시면 됩니다. 연금저축은 최소한 5년 이상 부어야 되고 55세가 지나서 연금을 탈 수 있습니다. 연금도 계좌 개설을 할 때는 만기를 입력하라고 나오는데요. 그건 내가 이 계좌에 돈을 얼마 동안 부을 수 있도록 열어두겠다 이런 의미고요. 결국 다 쓰는 것은 55세가 지나야 됩니다. 연금저축은 만기보다 더 중요한 숫자가 있는데요. 자, 5년 이상 부어야 된다는 조건은 대부분 충족을 하실 겁니다. 55세가 지나서 신청을 하실 거고요. 더 중요한 건 10년 이상의 기간으로 나누어서 받아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만기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만약 연금 모아놓은 금액이 너무 작다면 10년으로 받아야 될 거고 많이 모았다면 20년, 30년 길게 받을 수가 있겠죠. 연금저축도 계좌 개설을 할 때 만기를 입력하거나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자, 이 만기는 정말 내가 저축을 하는 기간일 뿐입니다. 내가 정한 만기가 도래해도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내가 연금을 진짜 다 쓸 때가 아니라면 만기는 계속 연장하면서 저축을 계속 이어나가는 것이 연금저축입니다. 혜택이 있는 곳에는 항상 페널티가 있습니다. 얻는 게 있으니까 잃는 게 있는 거죠. 먼저 ISA는 3년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거 말고는 딱히 지켜야 될 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내가 3년을 채우지 못하고 해지를 하게 되면 아주 간단합니다. 원래 내가 내야 하는 세금들, 미뤄주고 있었던 15.4%의 배당 소득세들 있잖아요. 그걸 다 내면 됩니다. 원래 내야 할 걸 내면서 계좌를 해지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페널티가 있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심지어 내가 수익을 본 상태가 아니라면 해지를 할 때 뱉어내는 게 없는 거죠. 반면에 연금저축은 좀 더 세고 복잡합니다. 연말 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소득에 따라서 16.5% 또는 13.2%만큼 세액공제를 받았을 겁니다. 해마다 세액공제 받은 게 계속 누적이 되게 될 거고 언젠가 해지를 하게 된다면 이 모든 것들을 뱉어내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금을 해지할 때 과거에 쭉 넣었던 그런 것들을 다 계산해가지고 받은 만큼 뱉어내는 개념이 아니라 그냥 일괄적으로 16.5%라는 기타 소득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적이 있는 원금이랑 수익금 모두 16.5%를 떼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연금저축은 해지하면 16.5 기타 소득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혜택은 매년 조금씩 받았는데 뱉어내는 게 한 번이라면 금액이 같다고 하더라도 체감이 엄청나게 다를 겁니다. 마치 오랫동안 쪼개서 넣었던 걸 한꺼번에 뱉어낸다면 본 적 없는 페널티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저축은 보통 잘 안 깹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 두 개의 계좌들을 개설해서 쭉 가지고 가는 그 상황별로 어떤 점들이 같고 어떤 점들이 다른지를 알아봤습니다. 그럼 이런 특징들을 고려해보면 어떤 계좌에 장점이 있는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상황에 따라서 정말 제각각이겠지만 단순화를 시켜보겠습니다. 자, ISA는 3년에서 5년 정도 잡아두고 목돈을 만들기에 좋습니다. 매달 10만원씩 부어가지고 600만원을 만들거나 매달 100만원씩 부어가지고 6천만원을 만들어도 됩니다. 투자금의 크기와 상관없이 내가 내 상황에 맞는 목돈 만들기라는 계획을 세우기에 좋다는 거죠. 또 내가 엄청 여러 가지를 골고루 투자하는 사람이라면 ISA가 좋습니다. 살 수 있는 자산의 종류도 많고 서로 손실과 수익을 상계 처리해주기 때문에 주식은 수익 나는데 펀드는 손실이 났다면 이런 것들을 퉁쳐주기까지 하는 좋은 계좌입니다. 반면에 단점은 주식만 하는 사람에게는 혜택이 사실 별로 안 크다는 겁니다. 혜택이 있기는 있죠. 배당을 받을 때 15.4%의 배당 소득세를 안 떼고 받게 되니까요. 근데 주식의 매매 차익이 원래 훨씬 크기 때문에 배당 소득세 아낀 부분은 크게 느껴지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 주식을 얼마든 하는 간에 매매 차익은 원래 세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ISA 안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정말 드라마틱한 혜택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다른 걸 하지 않는 이상요.
이번엔 연금저축입니다. 연금저축은 진짜 노후의 생활비로 현금을 매달 따박따박 받아 쓰는 걸 목적으로 한다면 가장 좋은 계좌입니다. 그렇게 노후 안정이라는 목적을 두고 돈을 모아가는 과정에서 세액공제라는 큰 혜택을 매년 받게 되고 수십 년 동안 굴릴 때 수익이 나도 세금을 안 내고 미뤄주고 먼 훗날 이걸 연금으로 탔을 때도 조금만 내게 되니까 이만한 연금준비계좌는 없습니다. 단점은요, 돈이 묶인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 크죠. 보통 나의 현실은 돈이 너무 자주 또 많이 필요한데 이 연금저축 안에 너무 큰 목돈이 모여있으면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있을 겁니다. 돈은 필요한데 뽑을 수가 없는 목돈이 이렇게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오랫동안 잘 모았다고 하더라도 먼 훗날 10년 이상의 기간으로 최소한 나눠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방에 목돈으로 찾을 수가 없다는 거죠. 만약에 은퇴 이후에 나의 새로운 사업을 하시거나 집을 지으시거나 뭔가 큰 돈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은 연금저축과 맞지 않습니다. 목돈을 필요로 한다면 맞지 않다는 거죠. 연금저축은 그야말로 연금이라는 현금 흐름을 만드는 용도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노후 자금이니까 이렇게라도 강제를 해두어야 많은 사람들이 이 강제성으로 윤택한 노후를 보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제약도 때로는 필요하다라고 커버를 치고 싶네요. 자, 결론은 ISA는 목돈 만들기, 연금저축은 노후 생활자금 만들기, 이렇게 각자의 고유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ISA와 연금저축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비슷한 거 별로 없이 되게 많이 다르죠. 여러분들의 각자의 상황에 맞는 계좌의 활용도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이 계좌를 활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ISA로 모은 목돈 중에 일부를 연금저축으로 연금 전환해가지고요, 추가 세액공제를 더 받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활용하셔가지고 더 든든한 노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성토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박보미 TV